안녕하세요. 수사특별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살인 사건이 아니라 처음엔 그저 악취 민원이었습니다. 모텔 205호 손님이 계속 말했죠. 냄새가 이상해요. 그런데요. 직원이 매트리스를 들어 올린 순간 그 방은 지옥이 됩니다. 사람이 매트리스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범인이 남긴 흔적이 거의 없다는 게 아니라 범인이 사라진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짜 신분, 12년짜리 도주, 그리고 또 다른 살인. 지금부터 205호가 숨긴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205호에서 올라온 건 하수구 냄새가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수사특별팀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거창한 총성이나 피 튀기는 추격전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저 냄새가 이상해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강원도 외곽, 눈발이 간간히 흩날리던 2016년 1월 1일. 연말 분위기가 완전히 가시기도 전이라 동네는 묘하게 들떠 있으면서도 어딘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폭죽이 끝난 뒤의 거리처럼요. 바닥엔 얼음물이 얇게 깔려 반짝이고 골목마다 술 냄새와 찬 공기가 섞여 목을 긁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나쳤을 법한 낡은 모텔이 있었습니다. 간판 불빛은 절반쯤 꺼져 있었고 로비엔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죠. 이런 곳은 늘 그래요. 겉으론 평범을 가장하지만 사실은 평범과 가장 먼 곳입니다. 사람들의 비밀이 가장 싼 값에 묵는 곳이니까. 그날 밤 프런트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기요, 205호인데요. 냄새가 좀 심한데요. 처음 전화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오래된 배관, 겨울철 습기, 흔한 민원, 야간 근무를 서던 직원이 마지못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카펫은 축축했고 난방은 애매하게 돌아가서 발바닥이 시큰했습니다. 205호 문을 여는 순간 직원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뭔가가 코끝을 치긴 했어요. 하지만 그도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감당하기 싫은 냄새를 기가 막히게 별거 아닌 것 같리야으로 분류해버립니다. 하수구 냄새 같네요. 잠깐만요. 직원은 환풍기를 돌리고 방향제를 뿌리고 세면대 아래쪽을 대충 훑었습니다. 문제 없어 보였죠. 객실은 정리되어 있었고 눈에 띄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치 완료. 민원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새벽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전화가 울립니다. 죄송한데 냄새가 더 심해요. 혹시 쥐가 죽은 거 아닌가요? 이때부터 불길한 감각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쥐라는 단어는 늘 그래요. 아무리 도시가 깨끗해도 죽은 것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직원은 또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침대 주변까지 조금 더 살폈고 침구를 들춰보고 벽장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결정적이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연휴 시즌이라 객실 회전이 중요했죠.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고 무렵 투숙객이 체크아웃을 하고 나가자 청소 담당 직원이 205호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청소 담당은 방향제 냄새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205호는 달랐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멈췄습니다. 이건 방 안에서 나는 냄새가 아닌데. 냄새는 공기가 아니라 무게처럼 다가왔습니다. 목젖에 걸리고
혀끝을 눌러서 숨을 들이쉴수록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종류. 그녀는 창문을 열고 욕실 문을 열고 쓰레기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쪽으로 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묘하게 들떠있는 느낌, 단단히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자리 한쪽이 미세하게 뜨는 감각이 있었죠. 그녀는 처음엔 스프링이 망가졌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현실이 너무 끔찍하면 뇌가 먼저 거부합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숨이 멈추고 손끝이 얼어붙고 눈앞이 하얘지는 종류의 공포. 매트리스 아래 좁은 공간에 사람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 이미 끝난 사람의 형태였습니다. 청소 담당은 비명을 지르지 못했습니다. 비명은 산소가 있어야 나옵니다. 그녀의 폐에 들어갈 산소가 그 냄새에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대신 목에서 쉰 소리만 새어나왔죠. 사람이. 그리고 몇 초 뒤 프런트로 뛰어내려가며 소리쳤습니다. 215호, 215호. 경찰이 도착했을 때 모텔 로비는 이미 난장판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말을 엉키며 상황을 설명했고 몇몇 투숙객은 호기심에 복도 끝까지 나와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잔인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조차 세상은 늘 누군가의 구경거리를 만들어냅니다. 현장 통제선이 쳐지고 형사들과 과학수사팀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5호 문 앞에 서는 순간 베테랑들도 잠깐 멈칫합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현장을 봤지만 냄새는 늘 새롭거든요. 사건의 냄새는 사진으로 남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사람을 가장 오래 괴롭힙니다. 초동 감식에서 확인된 건 이랬습니다. 피해자는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여성. 객실 내 뚜렷한 흉기 흔적은 없음. 하지만 목 주변에 질식 혹은 압박을 시사하는 손상. 그리고 피해자의 몸에서 남성의 생물학적 흔적이 검출될 가능성. 이 지점에서 사건은 의심이 아니라 확정이 됩니다. 사고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이 개입된 살인.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205호는 이미 여러 번 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투숙객 민원 때문에 방향제를 뿌리고 침구를 만지고 욕실을 확인하고 바닥을 닦고 좋은 의도로 한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증거를 지워버리는 칼날이 됐습니다. 형사들은 가장 먼저 모텔의 투숙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결정적인 시간대에 205호를 사용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12월 28일 밤 205호를 빌린 남자. 등록 이름은 윤민석. 그리고 그 남자는 체크인 직후 프런트에 전화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방은 절대 청소하지 마세요. 안에 중요한 물건이 있어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냥 까다로운 손님이 할 법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이건 요청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누군가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사람은 그 공간을 통제하려 합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남자가 다음 날 새벽 이후로 모텔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박을 한다며 돈을 두고 갔다던 사람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두 가지 중 하나죠. 정말로 급한 일이 생겨 도망쳤다. 혹은 그 방에 남겨진 것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망쳤다. 형사들은 곧바로 직원들에게 윤민석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사건의 방향을 확 바꿉니다. 이 사람 아니에요. 실제로 온 남자는 더 나이가 많았어요. 40대처럼 보였는데요. 현장에서 공기가 또 한 번 싸늘해집니다. 신분 도용, 가짜 이름, 가짜 얼굴. 이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닐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 번의 다툼이 아니라 최소한의 준비와 계산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수사팀은 모텔 CCTV를 확보합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복도와 로비에 찍힌 장면들 속에서 한 남자가 선명하게 포착됩니다. 짧게 깎은 머리, 어두운 외투, 고개를 살짝 숙이고 빠르게 걸어가는 걸음.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는 여자 한 명. 직원이 기억하는 말이 CCTV 장면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여자분이 잠깐만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라서 신분증은 안 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CCTV를 아무리 돌려도 그 여자는 다시 로비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복도를 빠져나가지도 계단으로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 순간 수사팀이 떠올린 건 하나였습니다. 205호에서 발견된 여성은 그때 들어간 바로 그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전히 이름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없으면 범인의 이름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잔인한 역설입니다. 죽은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으면 살아있는 악마는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경찰서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 시골 마을에서 올라온 신고였습니다. 제 딸이 사라졌습니다. 어젯밤에 남자친구랑 나간 뒤로 연락이 안 됩니다. 수사팀은 메모지에 딸의 이름을 적습니다. 한설아, 28세. 그리고 남자친구 이름을 듣는 순간 형사의 팽긋이 멈춥니다. 남자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윤민석입니다. 205호, 윤민석, 가짜 신분, 사라진 여자. 이제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조각이 한 방향으로 쏠립니다. 그리고 그 방향 끝에는 한 가지 결론이 서 있습니다. 이건 연인 사건이 아니라 도망자의 사건이다. 사랑을 가장한 통제, 관계를 가장한 감금, 그리고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잡히기 싫어서 사람을 지워버리는 종류의 악. 이름이 없는 시신, 얼굴이 없는 범인. 205호 문이 닫힌 뒤에도 복도는 한동안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은 곳은 늘 그래요. 소음이 아니라 정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수사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부터 찾아야 한다. 범인은 사라졌고 현장은 여러 번 건드려졌고 눈에 보이는 단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사건일수록 수사는 늘 같은 지점에서 멈춥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없으면 범인의 이름도 없다. 1. 살아있을 때의 마지막 시간을 되짚다. 과학수사팀과 형사들은 205호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는 흉기 흔적은 없었습니다. 피가 튀거나 벽에 손자국이 남아있거나 그런 영화 같은 흔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기괴했습니다. 현장은 말끔했고 침대는 정돈된 것처럼 보였고 욕실은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사람 냄새가 지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초기 감정 결과는 냉정하게 한 줄로 요약됩니다. 외상 흔적은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목 부위 손상과 정황상 질식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몸에서
남성 생물학적 흔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 한 문장으로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의문사가 아니라 명백한 강력 사건, 그리고 시간대가 좁혀집니다. 경찰은 투숙 기록과 CCTV를 합쳐 피해자가 방에 들어간 시점과 방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등장합니다. 현장이 이미 몇 번이나 청소된 상태였다는 것. 방향제, 침구 정리, 바닥 닦기. 사람들이 선의로 했던 행동들이 수사에선 증거 삭제가 됩니다. 범인은 칼을 들지 않았을지 몰라도 현장은 이미 칼로 한번 베인 셈이었죠. 저는 이 부분에서 늘 화가 납니다.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은 왜 바로 신고 안 했냐고 묻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끔찍한 가능성을 처음부터 떠올릴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써 별일 아니겠지라고 덮고 넘어갑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비극의 첫 장입니다. 이25호의 윤민석은 누구인가? 수사는 결국 투숙 기록으로 돌아옵니다. 문제의 체크인은 12월 28일 밤, 예약자 이름, 윤민석 가명, 그리고 직원들의 기억 속 윤민석은 한 가지 행동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절대 청소하지 마세요. 안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행동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새벽 이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박을 한다며 돈을 두고 간 사람처럼 말했는데 짐도 없고 물건도 없고 흔적도 없습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신분 조회를 돌립니다. 주민등록 사진 속 윤민석은 20대 후반, 비교적 젊은 얼굴. 그런데 직원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실제로 온 남자는 40대처럼 보였어요. 더 거칠고요. 그 순간 수사팀 머릿속에 단어 하나가 꽂힙니다. 노영. 이름은 빌릴 수 있습니다. 얼굴도, 말투도, 심지어 인생도 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가장 즐겨 쓰는 장소가 바로 모텔입니다. 익명성이 돈으로 거래되는 곳이니까요. 3. CCTV에 찍힌 들어간 여자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CCTV 분석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로비 카메라에 찍힌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체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여자 한 명이 따라 들어옵니다. 여자는 프런트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잠깐만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예요. 신분증 안 내도 되죠? 직원 입장에선 흔한 상황입니다. 동행이 잠깐 올라가는데 신분증을 요구하면 싸움이 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싸움을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CCTV를 끝까지 돌려도 그 여자는 다시 로비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다른 출구로 나갔다로 넘기기엔 위험합니다. 모텔 구조상 출입구는 제한적이고 복도 끝 계단도 CCTV에 잡힙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수사팀은 결론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205호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여전히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4. 그리고 동시에 들어온 신고. 제 딸이 사라졌습니다. 전고 무렵 시신 발견 신고가 접수되고 현장이 통제된 지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아 파출소로 또 다른 전화가 들어옵니다. 제 딸이 연락이 안 됩니다. 발신자는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아버지였습니다. 딸의 이름은 한설아, 나이 28세. 며칠 전부터 서울에서 일하다가 잠시 고향에 내려와 있었고 전날 밤 남자친구와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형사가 묻습니다. 남자친구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윤민석입니다. 그 순간 통화실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205호 체크인 이름 윤민석. CCTV에 찍힌 남자 윤민석. 그리고 사라진 딸의 남자친구 윤민석. 세상에 우연이 많다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라 같은 악취였습니다. 다른 말로 포장해도 결국 같은 냄새가 나는 것. 수사팀은 즉시 설아의 가족을 불러 CCTV 화면을 보여줍니다. 모니터 속 여자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걸음걸이, 체형, 코트 길이,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모양. 엄마는 화면을 보는 순간 입을 손으로 막습니다. 맞아요. 시올라예요. 그 다음은 말로 옮기기 잔인한 시간입니다. 가족은 현장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공식 절차에 따라 검한 자료와 유전자 감정을 통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옵니다. 205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 조어싸움 한설아.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남자친구가 죽였대요? 라고 너무 쉽게 묻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그 질문은 칼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자만이 아닙니다. 때론 아무 생각 없는 말이 사람을 2번 찌릅니다. 5. 윤민석은 2명이었다. 진짜와 가짜. 수사팀은 즉시 진짜 윤민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는 사건 당일 다른 지역에 있었고 모텔 근처에 간 적도 없습니다. 알리바이는 확실했습니다. 즉 205에 나타난 남자는 윤민석의 신분을 훔친 가짜 윤민석. 이때부터 수사의 질문은 바뀝니다. 윤민석이 왜 그랬지?가 아니라 누가 윤민석이 되려고 했지? 가짜 신분을 쓴다는 건 단지 방값을 아끼려는 수준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보통 이런 뜻입니다. 나는 잡히면 끝난다. 그래서 이름을 버리고 얼굴을 숨기고 사람을 이용하고 필요하면 사람을 지워버립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소름이 돋습니다. 범죄자 중에도 겁 많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들은 용감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겁이 너무 많아서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과거가 드러날까봐, 자기 가면이 벗겨질까봐, 자기 인생이 무너질까봐. 그 공포가 결국 타인의 목을 죄는 겁니다. 정말 비열하죠. 쑥. 그 남자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인가? 이제 수사팀은 2 갈래로 나뉩니다. 설아의 생활 방향을 파고든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서 일했는지, 남자친구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가짜 윤민석의 이동 경로를 쫓는다. CCTV로 들어온 시간, 체크아웃 없이 사라진 새벽, 주변 편의점, 주차장, 도로 카메라, 그리고 설아의 지인 진술에서 첫 번째 실체가 튀어나옵니다. 그 남자요. 서울에서 옷 장사한다고 했어요. 동대문 쪽이요. 동대문, 옷, 현금 거래, 이름 바꾸기 쉬운 업종. 사람이 바뀌어도 간판만 바꾸면 되는 세계. 형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칩니다. 소리다. 그날 밤 수사팀 차량이 고속도로로 올라갑니다. 차 안은 조용합니다. 라디오도 끄고 담배도 안 피우고 누구도 쓸데없는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알고 있거든요. 가짜 윤민석은 지금도 어디선가 숨을 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숨은 누군가에겐 다음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대문에는 얼굴이 많고 진짜는 없다.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도로는 늘 그렇듯 길었습니다. 도시는 가까워질수록 밝아지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어두워집니다. 사건을 쫓는 사람들은 압니다.
빛이 많다고 안전한 게 아니란걸요. 빛이 많으면 그림자도 많아집니다. 수사팀은 새벽에 서울 외곽을 밟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누군가 한숨만 길게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쫓는 건 윤민석이 아니었습니다. 윤민석이라는 이름은 이미 죽었어요. 그건 가면이었고 가면을 쓴 놈은 지금도 다른 얼굴로 숨을 쉬고 있을 겁니다. 1. 동대문에서 옷 한다. 범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장. 한설아의 지인 진술은 짧았지만 방향을 확 바꿨습니다. 그 남자요. 동대문에서 옷 장사한다 했어요. 동대문, 현금, 새벽, 익명, 물건이 사람보다 빨리 바뀌는 곳. 솔직히 말해, 여기만큼 사람이 사라지기 쉬운 공간도 없습니다. 낮엔 관광객이, 밤엔 장사꾼이, 새벽엔 트럭이 도시를 삼켜요. 그 사이로 누군가는 평범한 상인이 되고 누군가는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수사팀은 바로 동대문 인근 도마의 골목을 훑었습니다. 윤민석이 남겼다는 상호명 없습니다. 주소? 애매합니다. 설아는 남자 신분증을 본 적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통장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렇죠. 연애라는 이름으로 묶이면 사람들은 경계심을 반납합니다. 남자친구니까 라는 말 한 줄이면 안전장치가 통째로 풀립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악마가 들어오는 겁니다. is 간판이 사라진 자리, 남아있는 건 소문뿐. 골목을 돌며 물었습니다. 윤민석이란 사람 알아요? 한설아랑 같이 다녔던 남자요. 처음엔 다들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곳은 원래 그래요. 자기 일 외엔 관심 없고 관심 갖기도 싫어합니다. 괜히 엮였다가 피곤해지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 골목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새벽부터 박스 옮기던 중년 남자가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윤민석은 모르겠는데 그 여자애랑 다니던 남자 있잖아요. 머리 짧고 눈이 좀 차갑던. 그는 그 남자를 미스터 윤단이라 불렀답니다. 가끔 술 기운 올라오면 소리를 질렀고 가끔은 한밤중에 설아를 데리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고요. 걔 설아가 울면서 나오는 것도 봤어요. 근데 다음 날이면 또 웃고 있어. 사람이 그렇게 표정이 바뀌나 싶었다니까. 이런 진술이 저는 제일 싫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다 봤는데도 아무도 손을 뻗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그게 흔합니다. 남의 연애라고 선을 긋는 순간 누군가는 그 선 안에서 죽습니다. 3. 여동생이라고 불린 여자. 말이 없는 게 더 무섭다. 그 남자 주변에는 늘 여자 한 명이 따라다녔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키는 작고 말이 거의 없고 사진 찍히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누가 말을 걸면 남자만 대신 대답하는 여자. 사람들은 그녀를 여동생이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강날이라고도 했고 어떤 사람은 두나리만 불렀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그 골목에서 가장 오래 버틴 옷가게 사장을 만납니다. 그 여자는 남자와 함께 작은 점포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그 여자요. 표정이 없었어요. 사람이 웃는 걸 본 적이 없다니까. 그리고 이상한 건 남자가 그 여자를 화내질 않았어요. 보통 폭력적인 인간들은 약한 사람에게 더 함부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폭력은 다릅니다. 폭력의 핵심이 분노가 아니라 통제일 때 가장 잘 통제되는 대상에게는 오히려 달콤하게 굴기도 합니다. 그 남자는 설에겐 불같이 굴면서 강나리에게는 지나치게 다정했다는 겁니다. 이 패턴
너무 익숙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육입니다. 상대의 숨구멍을 쥐고 먹이를 주고 도망가면 목줄을 당기는 방식. 4. 돈의 이름은 거짓말을 싫어한다. 수사팀은 점포 계약과 사업자 등록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괴한 사실이 튀어나옵니다. 사업자 명의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점포 임대차 계약도 도마의 거래 내역도 모두 어떤 여성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강나리 혹은 그와 비슷한 이름. 윤민석이라는 남자는 서류에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세계에서 서류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는 늘 그래왔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바꿔도 직업을 바꿔도 서류의 표면에 얼굴을 내밀지 않는 인간. 진짜로 떳떳한 사람은 서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서류가 보여줄 게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보여줄 것은 대개 과거입니다. CCTV가 잡아낸 결정적 한 컷. 동대문 일대 CCTV는 지옥입니다. 화면 수백 개, 사람 수천 명, 새벽마다 교체되는 트럭들. 하지만 수사팀은 설아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시간대를 기준으로 좁혀갔습니다. 결국 한 장면이 잡힙니다. 남자 가짜 윤민석과 골목 끝에서 설아의 팔을 잡아당기고 설아는 몸을 빼려 하지만 남자가 몸으로 길을 막고 그 뒤로 강나리로 보이는 여자가 두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폭력은 늘 손바닥에서 시작하지만 결정적인 건 그 다음 행동입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도망치지 못한 게 아니라 도망칠 수 없게 길을 막혔습니다. 수사팀은 같은 골목의 다음 카메라로 넘겨봅니다. 그리고 잠깐 후 세 사람은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그 다음 화면에는 한 대의 흰색 승합차가 잡힙니다. 번호판은 완전히 보이지 않지만 차 뒤쪽에 붙은 작은 스티커와 차체 흠집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건 정황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흰색 승합차. 짐을 실을 수 있고 사람도 실을 수 있고 새벽 골목에 섞이기 쉬운 차. 도망자들이 제일 사랑하는 차. 아빠라고 부른 학생. 가면이 살짝 들린 순간 수사는 항상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구멍에서 터집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동대문 골목에서 수사팀이 주변인을 더 캐묻던 중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가끔 학생 하나가 왔어요. 대학 다닌다던데 사람 없을 땐 그 남자한테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수사팀의 머릿속을 동시에 울렸습니다. 아바. 혈연이든 유사 가족이든 그 단어는 장기 동거 이상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남자가 단순히 떠돌이 사기꾼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뿌리를 숨기고 살아온 사람일 수 있다는 신호. 수사팀은 그 학생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도마의 상인들이 기억하는 특징. 20대 초반. 경상도 억양이 살짝 섞임. 방학 때만 나타남. 남자 앞에서는 순해짐. 몇 시간 뒤 마침내 학생을 특정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주민등록상 가족 관계를 조회하는 순간 수사팀은 서로 눈을 마주칩니다. 학생의 부부다로 기록된 이름은 사라진 그 남자가 남긴 이름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름. 주태곤, 가명. 그제야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윤민석은 가짜. 동대문 상인도 가짜. 그런데 학생의 가족관계에는 주태곤이라는 진짜 이름이 남아 있었다. 문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태곤의 주민등록 기록이 한 시점부터 말소
혹은 정리된 흔적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에게선 잘 보이지 않는 형태.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가 사회에서 지워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7. 그리고 울린 전화 한 통. 그 이름 우리도 봤습니다. 수사팀이 주태곤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있을 때 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형사님, 그 이름 다른 사건에서도 떠요. 수사팀은 즉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건 서울이 아니라 남쪽 공업지대의 오래된 미제 사건 자료였습니다. 2003년 여성 사망, 쌓이는 질식 의심, 피해자와 동거하던 남성이 사건 직후 사라짐, 그리고 그 남성의 별칭 혹은 수배명, 옆에 적힌 문장, 주방 가명, 주태곤으로도 불림. 그 순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건 한 명의 남자가 한 번 저지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패턴이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복이었습니다. 사람을 목으로 조르는 살인은 순간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이고 지속이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의지입니다. 그걸 한 번 했던 인간은 두 번째도 합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에 도망쳤고 두 번째에도 도망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12년 전 같은 목소리로 같은 죄를 반복한 놈. 사건이 한 번 꼬이면 수사는 늘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현재, 지금 막 죽은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되짚는 길. 다른 하나는 과거, 이미 묻혔다고 믿었던 사건의 무덤을 파헤치는 길. 그리고 어떤 사건은요, 현재를 아무리 파도 답이 안 나오다가 과거를 건드리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게 연결됩니다. 한설아 사건이 딱 그랬습니다. 1. 주태곤 추방. 이름이 아니라 흔적이었다. 본청에서 넘어온 2003년 기록은 낡았고 문장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한 줄이 수사팀의 등골을 세우기에 충분했어요. 2003년 남부 공업지대 가상의 지역. 20대 여성 사망. 사인 질식 의심. 동거 남성 사건 직후 도주. 수배 명 추방 가명. 사용 가능 신분 주태곤 가명. 포함 다수. 여기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닙니다. 다수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곧 그 인간이 오래전부터 자기 인생을 가짜로 갈아 끼우는 데 익숙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2003년 사건의 방식이 2016년 이베셉 5호 사건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 칼도 없고 총도 없고 손 하나로 상대의 숨을 끊어놓고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방식. 저는 이 유형을 제일 혐오합니다. 이런 놈들은 순간 화가 나서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요, 사람 목을 조르는 건 순간이 아닙니다. 그건 몇 초의 분노가 아니라 끝까지 밀어붙이는 선택입니다. 한 번 했던 놈은 두 번도 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에 도망쳤고 그게 성공했거든요. 성공한 범죄는 습관이 됩니다. 아주 더럽게도요. 2003년의 피해자, 기억에서 지워진 여자. 수사팀은 즉시 2003년 사건을 담당했던 지방청과 공조합니다. 낡은 사건 파일, 당시 수사 기록, 참고인 진술서, CCTV, 그런 건 거의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카메라가 모든 골목을 덮지 않던 시절이니까요. 대신 남아있는 건 사람들의 기억과 종이 냄새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공장 기숙사와 원룸을 오가며 일하던 여성. 가족과 연락이 뜸했고 주변인도 많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사라져도
크게 소란이 나지 않는 삶. 이게 제일 잔인합니다. 세상은 늘 조용한 사람을 먼저 삼킵니다. 그리고 삼켜놓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갑니다. 2003년 사건의 마지막 목격 진술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자주 다툼, 남자친구는 감정 기복이 심했고 의심이 많았음. 사건 전날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자고 했다는 소문. 그리고 사건 직후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람이 아니라 수배 번호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그 수배 번호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3. 강나리의 정체. 여동생이라는 가장 더러운 위장. 다음 타깃은 강나리였습니다. 동대문 골목에서 말없이 따라다니던 여자. 사진을 피하고 이름을 흐리고 늘 뒤에 서 있던 여자. 수사팀이 확보한 점포 서류의 명예.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록.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강나리라는 이름은 서류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한 글자씩 바뀌고 주소지가 미세하게 다르고 전화번호는 자주 끊기고 딱 봐도 정상적인 생활의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수사팀은 과감하게 가설을 세웁니다. 강나리는 공범 혹은 동행 도주자다. 그리고 2003년 사건 파일을 다시 보던 순간 한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당시 사건 직후 남자와 함께 사라졌다고 기록된 여성, 이다나 가명. 사진 자료가 오래돼 흐릿했지만 눈매, 입술 라인, 무엇보다 표정 없는 얼굴이 겹쳤습니다. 동대문 상인들이 말하던 특징과도 맞아떨어졌죠. 수사팀은 그 사진을 들고 골목으로 돌아가 주변 상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보여줍니다. 이 여자 본 적 있습니까? 잠깐의 침묵 뒤 누군가가 말합니다. 맞아요. 그 여자예요. 그 남자 옆에 늘 붙어 있던. 그 순간 사건은 단순 살인이 아니게 됩니다. 2016년 205호 사건은 12년 전 도주범이 다시 벌인 두 번째 살인일 가능성이 커졌고 강나리는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라 그 도주를 함께한 그림자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이 신입 2년을 도망치면요. 이제 도망이 행동이 아니라 삶의 형태가 됩니다. 거짓말이 숨 쉬는 방식이 되고 가짜 이름이 혈액형이 되는 거죠. 4. 왜 하필 모텔 205호였나? 범죄의 취향. 수사팀은 한 가지를 더 확인합니다. 왜 모텔이었나? 왜 205호였나? 우연처럼 보이지만 도주범은 우연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익명성을 고르고 늘 증거가 남기 어려운 구조를 고릅니다. 잠깐 머물러도 이상하지 않은 공간, 신분 확인이 허술한 곳, 사람들 왕래가 잦아 흔적이 섞이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울어도 연인 싸움으로 넘기기 쉬운 곳. 모텔은 그런 의미에서 범죄자의 놀이터입니다. 잔인한 말이지만 사실이에요. 사람이 하룻밤에 사라져도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가 누군가의 장례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끔찍하죠. 셋, 프로파일이 그려지다. 의심, 통제, 그리고 폭발. 프로파일 팀은 추방 주태곤의 성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강한 의심, 피해 망상적 사고, 연인을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로 보는 경향, 관계가 깨질 조짐이 보이면 감정이 폭발, 그리고 가장 핵심, 정체가 드러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함.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설아가 그를 떠나려 했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혹은 설아가 그의 과거를 캐묻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도주범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땡스는 누구야? 그 질문 하나가 사람을 죽이는 스위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스위치가 눌린 결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6. 수사는 이제 잡는 단계로 넘어간다. 정체가 어느 정도 맞춰지자 수사는 더 빨라집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합니다. 추방, 주태곤, 가짜 윤민석, 강나리, 이단아 가능성. 두 사람은 서울 어딘가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주범은 늘 그렇듯 대중교통보다 추적이 덜한 경로를 택하려 할 겁니다. 수사팀은 출입 기록, 도로 CCTV, 터미널 카메라로 이들이 서울을 빠져나갈 만한 동선을 좁힙니다. 그때 도로 카메라 한 장면에서 익숙한 흰색 승합차가 다시 포착됩니다. 동대문에서 보였던 그 차량과 차체 흠집과 스티커 위치가 일치합니다. 차량이 향한 방향은 서울 외곽의 터미널 쪽. 형사가 짧게 말합니다. 빠져나간다. 이제 사건은 추정이 아니라 추격이 됩니다. 그리고 추격이 시작되면 시간은 잔인해져요. 1시간 늦으면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로 벌어집니다. 한 번 놓치면 그들은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도시에서 숨을 쉽니다. 흰 승합차는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는 지옥을 탔다. 도망자는 딱 두 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는 거리, 다른 하나는 시간. 멀리만 가면 잊힐 거라고, 빨리만 움직이면 못 잡힐 거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 많은 경우 그 믿음은 꽤 잘 맞아떨어집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잊고 경찰은 생각보다 차주 한 발 늦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205호에서 터진 악취가 너무 멀리 퍼져버렸거든요. 1. 터미널 CCTV 속 한 장면, 잡히기 싫은 놈의 걸음걸이. 서울 외곽, 동서울 터미널 쪽 도로 CCTV에서 흰색 승합차가 한 번 더 찍혔습니다. 동대문 골목에서 봤던 그 차량, 차체의 흠집, 뒷유리 스티커 위치, 같은 형태였습니다. 수사팀은 그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쪼갭니다. 차가 들어온 시간, 빠져나간 시간, 정차한 위치, 그리고 터미널 내부 CCTV로 이어붙입니다. 결국 잡힌 장면은 이거였습니다. 짧은 머리의 남자,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걷는 걸음, 그 뒤를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여자, 둘 다 주변을 한 번씩 훑는 시선. 이런 시선은 단순히 조심성이 아닙니다. 사람은 두려울 때 고개를 숙이지만 도망자는 두려울 때 오히려 주변을 봅니다. 위협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출구가 어디인지,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들이 매표소에서 신분증을 꺼내지 않았다는 것. 현금으로 표를 사고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딱 도망자의 방식이죠. 그리고 그들이 고른 노선은 서울, 부산 같은 큰 길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대전, 환승, 광주 방향 큰 도시를 찍고 내려가되 중간에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는 루트. 게다가 고속철, KTX이나 비행기처럼 신분이 남는 수단은 피합니다. 도주범이 제일 싫어하는 건 기록이거든요. 저는 이 장면에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사람 하나 목 졸라 죽여놓고도 터미널에서 표를 사는 손이 그렇게 침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더럽고 역겹습니다. T. 고속도로는 거짓말을 싫어한다. 톨게이트와 휴게소의 조각들. 차량 이동은 결국 도로, 카메라와 톨게이트가 잡습니다. 수사팀은 경찰청 상황실과 공조해 흰 승합차로 추정되는 차량을 구간별로 대조합니다. 완벽한 번호판은 안 나왔지만
차량 형태와 스티커 위치로 추정치를 좁혔고 어느 구간에서 한 번, 또 어느 구간에서 한 번 조각이 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휴게소였습니다. 휴게소 CCTV에 찍힌 남자는 매점에서 충전 케이블과 두꺼운 장갑을 샀습니다. 여자는 말없이 서 있고 남자는 계산대 직원과만 짧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밤 어딘가에서 버틴다. 도망자는 호텔을 싫어합니다. 비싸서가 아니라 기록이 남아서. 그래서 이런 놈들은 싸고 허술하고 묻히기 좋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관, 고시원, 월세방, 단기 원룸. 이름만 바뀌었지 본질은 같습니다. 익명으로 숨을 수 있는 곳. 3. 첫 번째 헛발 도착했을 때 이미 떠난 뒤 대전 쪽으로 공조가 내려갔습니다. 터미널 주변 숙박업소, 단기 임대, 여관가를 쓸어봅니다. 수사팀 일부는 직접 내려갔고요. 하지만 그날 저녁 돌아온 건 씁쓸한 보고였습니다. 비슷한 남녀가 왔다가 한두 시간 만에 나간 것 같아요. 현금만 쓰고 이름은 안 남기고. 도주범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조금만 머물기. 길게 머물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눈에 띕니다. 그러니 잠깐 머물고 잠깐 밥 먹고 잠깐 자고 다시 움직입니다. 이 방식은 잡는 쪽을 미치게 만들어요. 우리는 점을 따라가는데 놈은 그 점을 연기처럼 흩뿌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피해자 가족의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가해자는 계속 움직이고 남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썩어갑니다. 이게 도주가 남기는 2차 살인입니다. 4. 아빠라고 부르던 학생의 입. 가면이 더 크게 찢어진다. 이때 수사팀이 택한 건 도로만 따라가는 추격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추적이었습니다. 3장에서 등장했던 그 학생. 사람 없을 때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던 그 청년을 수사팀이 만납니다. 처음엔 겁을 먹었습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아빠라고 믿던 사람이 살인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번에 부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집을 비웠어요. 가끔 연락이 오면 이름을 묻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같이 다니던 여자가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늘 여동생이라고 소개했어요. 수사팀이 묻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청년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진짜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대답은 완벽한 증거는 아니지만 수사팀이 확신하기엔 충분했습니다. 강나리, 이다나, 2003년 동행 도주자, 동대문에서 말없이 따라다니던 여자.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동일 인물일 확률이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자주 언급하던 지명을 하나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전남 쪽은 편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금방 잊는다고. 전남, 도망자에게 편하다는 말의 뜻은 하나입니다. 숨기 좋다. 에이, 두 번째 노선, 작은 도시, 더 작은 방. 수사팀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광주권, 전남권으로 공조를 확대합니다. 터미널 CCTV, 시외버스 환승 기록, 숙박업소 등록을 넓게 훑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지역 파출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며칠 전 이상한 남녀가 월세방을 문의했어요. 옷 장사하러 왔다고 했고 여자가 서류를 썼는데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지역은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큰 도시에서는 익명이 가능하지만
작은 도시에서는 우한다시 이상한 낯선 사람한테 차이알이 더 잘 기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주범은 작은 도시에서도 더 작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관도 아니고 방 한 칸짜리 하숙형 월세. 주인이 관리하지만 신분 확인은 느슨한 곳. 현금이면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곳. 수사팀은 그 주소를 받자마자 이동했습니다. 그 집은 골목 안쪽에 있었고 계단은 좁고 조명은 어둡고 벽에는 오래된 곰팡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딱 봐도 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숨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집주인 주인 아주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시장 조사하러 왔다. 며칠만 있을 거다. 여자는 고개만 끄덕이고 서류는 여자 이름으로 썼는데 이상하게 주소가 또박또박이 아니었어요. 마치 급하게 외워서 적는 느낌? 수사팀은 곧바로 판단합니다. 이 방은 확률이 아니라 거의 확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딜레마가 터집니다. 지금 바로 들이닥치면, 방이 비어 있으면 계획이 새고 도주범은 더 깊이 숨습니다. 방에 있는데 놓치면 더 최악입니다. 한 번 경계하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12년을 도망친 놈입니다. 초보가 아니에요. 경찰의 동선, 분위기, 소리, 이런 걸 귀신같이 맞는 인간입니다. 수사팀은 결정을 내립니다. 잠복. 6. 잠복은 추위가 아니라 시간과 싸우는 일이다. 그날 밤 기온은 바닥이었습니다. 차 안 히터를 켜면 유리창 김이 서리고 그 김이 바깥에서 보이면 끝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불빛이 보이고 끝입니다. 문을 자주 열면 소리가 나고 끝입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말 그대로 얼어붙은 채로 기다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늘 이상하게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는 누군가의 숨을 끊고도 도망치는 동안 따뜻한 차를 타고 따뜻한 방을 찾고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차가운 바닥 아래에 남겨졌고 가족은 더 차가운 통보를 받습니다. 세상은 가끔 이런 식으로 악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수사팀은 그 시간을 뺏어야 합니다. 그게 정의의 최소한이니까요. 잠복조는 두 팀으로 나뉩니다. A팀, 건물 출입구 감시. B팀, 여자가 나오면 미행, 남자 위치 확인. 강나리 또는 이다나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도주범들은 종종 여자를 바깥 역할로 씁니다. 눈에 덜 띄니까요. 특히 말 없는 여자는 더 덜 눈에 띄죠. 그게 바로 이 사건이 역겨운 이유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역할로 쓰는 겁니다. 7. 새벽 5시 40분 문이 열리고 지옥이 숨을 쉰다. 새벽이 깊어질수록 골목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차 안에서 들리는 건 형사들의 억눌린 숨소리와 라디오 무정이의 잡음뿐. 그리고 새벽 5시 40분 2층 창문 쪽 커튼이 아주 살짝 흔들립니다. 잠시 후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납니다. 또각, 또각. 문이 열립니다. 여자가 내려옵니다. 패딩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이고 주변을 한번 훑습니다. 강나리입니다. 혹은 그 이름으로 살아온 여자. A팀이 무전으로 속삭입니다. 나왔다. B팀이 차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여자 뒤를 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A팀은 아주 천천히 정말 숨도 안 쉬는 속도로 계단을 올라갑니다. 2층 방 앞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더 위험합니다. 도주범은 잠들어도 경계는 잠들지 않습니다. 형사가 손을 들어 신호합니다. 하나, 둘, 셋. 문을 열자 인간이 아니라 도주가 앉아 있었다. 새벽 5시 40분. 강나리 혹은 그 이름으로 살아온 여자가 먼저 내려왔고 B팀이 뒤를 붙었습니다. 그리고 A팀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발소리 하나가 이 추격을 끝낼 수도 망칠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 문 앞에 섰을 때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안에 있다. 도망자들은 늘 이렇거든요. 숨는 법을 아는 놈은 숨을 때 소리까지 숨깁니다. 형사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근데 1. 경찰이다 라는 말이 늦을 때가 있다. 노크는 없었습니다. 노크는 예의고 이건 예의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수사팀은 방 안의 공기를 한 번에 들이마십니다. 곰팡이, 담배, 싸구려 세제, 그리고 사람 냄새. 도망자의 냄새는 특이합니다. 땀 냄새가 아니라 초조함이 배어 있어요. 방 안, 바닥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듭니다. 짧게 깎은 머리, 다부진 턱, 눈이 차갑습니다. 눈이 차갑다는 건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을 남에게 쓰지 않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수사팀이 외칩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그런데요. 그 남자는 예상보다 너무 침착했습니다. 도망자의 마지막은 보통 2가지거든요. 발악하거나 무너져 울거나. 그런데 이 남자는 입꼬리도 눈썹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말합니다. 알았어요. 짧고 낮은 목소리. 그 말 한마디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사람 하나를 죽여놓고도 알았다로 끝내는 인간. 이게 인간입니까? 아니죠. 이건 습관이 된 범죄입니다. 도망이 일상이 된 놈은 체포도 일상이 됩니다. 형사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웁니다. 몸은 버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쉽게 굴복해서 더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갑을 찬 채 처음으로 뱉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도 오래 못 갈 줄 알았어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계산이거든요. 자기가 저지른 짓의 무게가 아니라 자기가 도망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한 인간. 즉, B팀의 무전. 여자도 잡았습니다. 동시에 B팀이 따라가던 강나리도 붙잡혔습니다. 골목 끝 편의점 앞. 그녀가 담배를 사려다 멈칫한 순간 손을 들어 올리기도 전에 팔이 꺾였습니다. 강나리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만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또 사이즈기네. 이게 제일 무서운 표정입니다. 놀람이 아니라 익숙함.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2 사람은 각각 다른 차량에 태워졌고 수사팀은 바로 본청으로 이동합니다. 차 안에서 남자는 창밖만 봤습니다. 자기가 누구를 죽였는지 생각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음 상황을 계산하는 얼굴. 3. 첫 신문. 윤민석이 아니라 주태곤이다. 조서실. 형사는 일부러 묻습니다. 이름. 남자는 망설이지 않고 말합니다. 윤민석.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깁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립니다. 진짜 윤민석의 주민등록 사진과 모텔 CCTV에서 뽑아낸 캡처 화면. 윤민석은 지금 다른 지역에 있었고
당신이 윤민석이 아니라는 건 이미 확인됐다. 남자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0.5초. 그 짧은 흔들림이 수사팀에겐 확신입니다. 형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당신 이름은? 남자는 입을 다뭅니다. 끝까지 이름을 내놓지 않는 인간. 이게 도망자의 본능입니다. 이름을 말하는 순간 존재가 확정되니까요. 형사는 다음 카드를 꺼냅니다. 2003년 사건 기록, 오래된 사진, 그리고 수바의 전단의 이름, 큐뱅 주태건. 남자의 시선이 사진에 멈춥니다. 이제 너는 모르는 척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아직도 쓰네요. 끝났습니다. 이 한 문장은 사실상 인정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같은 사람이라는 뜻. 형사는 단도직입으로 박습니다. 한서라는 왜 죽였지? 자백은 눈물이 아니라 변명으로 시작했다. 처음 자백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도주범들은 울지 않습니다. 울면 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면 무너진다고 믿으니까요. 그는 말합니다. 사랑했어요. 저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런 인간이 사랑을 입에 올리는 순간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더러워집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돈도 쓰고 다 해줬어요. 근데 설아가 변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옵니다. 소유물의 반항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논리. 연락을 피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 같았다. 나를 무시했다. 그래서 화가 났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붙이는 문장. 순간이었다. 순간. 이 단어는 살인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비누입니다. 자기 손에 묻은 피를 순간으로 씻어내려 해요. 하지만 질식 살인목을 조르는 행위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건 수초가 아니라 의지의 시간입니다. 상대가 버둥대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손을 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사가 차갑게 끊습니다. 순간이었으면 손을 놓았겠지. 넌 끝까지 갔다. 그때 남자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의 변명에 구멍을 냈으니까요. 그는 결국 핵심을 토해냅니다. 그날 누가 전화를 했어요. 설아를 부르더라고. 그 전화 한 통이 그의 통제력을 박살냈습니다. 도주범에게 연인은 사람이 아니라 가면을 붙잡아주는 끈이거든요. 그 끈이 다른 사람 쪽으로 흔들리는 순간 놈은 두려워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정체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는 작게 말합니다. 내가 잡히면 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게 무서워서 남의 인생을 끝냈어요. 이게 비열함의 정수입니다. 이게 오호에 대해 묻자 남자는 눈을 피했다. 형사가 묻습니다. 시신을 왜 그 밑에 숨겼지? 그 순간 남자의 눈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도망자에게도 본능적인 혐오가 있어요. 자기가 한 짓을 정면으로 말해야 하는 순간 몸이 먼저 거부합니다. 그는 짧게 말합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시간, 또 시간입니다. 도주범은 늘 시간을 원합니다. 숨을 고를 시간, 도망갈 시간, 다른 이름을 만들 시간. 형사가 던집니다. 그럼 2003년도 시간 때문이었나? 남자의 입술이 굳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그건 더 오래된 일이에요. 형사는 조서를 덮지 않습니다. 오래됐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넌 그때도 지금도 같은 방식이다.
그 말이 끝나자 남자의 눈이 처음으로 형사를 똑바로 봅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 문장을 뱉으려는 순간 조서실 문이 열립니다. 수사관이 들어와 보고합니다. 강나리, 신원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그 이름 가짜입니다. 형사가 묻습니다. 그럼 진짜는? 수사관이 종이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2003년 수배자 기록에 있는 그 여자 이다나와 지문 일부가 일치합니다. 공기가 뚝 떨어집니다. 남자는 그걸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소름이었어요. 마치 들킬 걸 알고 있었다는 표정.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 살인이 아닙니다. 이건 12년 동안 이어진 도주 공동체가 또 한 번 사람을 삼킨 겁니다. 말 없는 여자, 그리고 12년 동안 썩어가던 진실. 체포 다음 날 조사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경찰서가 무섭다고요? 아니요. 진짜 무서운 건 경찰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가짜 이름, 가짜 표정, 가짜 인생. 그걸 한 겹씩 찢어내면 남는 건 보통 추악한 본능뿐이거든요. 남자는 떠들었습니다. 변명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여자는 달랐습니다. 강나리, 그 이름으로 살던 여자. 그녀는 끝까지 입을 닫았습니다. 1. 침묵은 무죄가 아니라 생존 방식일 때가 있다. 조사실 의자에 앉힌 순간부터 그녀는 눈을 거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시선은 벽 모서리 어딘가에 박혀 있었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름.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관계가 뭐지? 왜 같이 도망쳤지? 여자는 쇼크에 빠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한 사람 같았습니다. 이런 질문, 이런 방, 이런 조명. 이미 수십 번은 통과해본 사람처럼 저는 이 침묵이 제일 역겹고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면 침묵은 보통 두 가지 중 하나거든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면 너무 많이 알아서 입을 열면 끝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컸습니다. 2. 지문 한 줄이 여동생이라는 가면을 찢었다. 그날 오후 과학수사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강나리 지문 일부. 2003년 수배 자료 이다나. 지문과 부분 일치. 형사는 종이를 들고 조사실로 들어가 그녀 앞에 내려놓습니다. 강나리, 그거 내 이름 아니지. 여자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이 아주 미세하게 길어졌어요. 그 짧은 숨 한 번이 수사팀에겐 확정입니다. 형사가 낮게 말합니다. 2003년 사건, 피해자 질식사, 그리고 그날 이후 사라진 여자, 이다나. 그 순간 여자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형사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네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정상으로 산 적 없지? 그녀는 대답 대신 입술을 아주 얇게 깨물었습니다. 그 표정은 후회가 아니라 버티기였습니다. 버티면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표정. 3. 2003년 사건을 다시 열자 종이 속에서 사람이 나왔다. 수사팀은 2003년 파일을 통째로 꺼냈습니다. 그때 피해자는 공단 인근 원룸에서 살던 20대 여성.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동거 남성과 잦은 다툼. 주변에 도망 다닌다는 소문. 사건 직후 남성 실종. 남성과 함께 있던 여성 1명.
동양 추정도 실종. 그 여성 한 명이 지금 조사실에 앉아있는 이다나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형사는 묻습니다. 2003년에 너 어디 있었어? 침묵. 그날 밤 피해자 방에 너도 있었어. 침묵. 여기서 형사는 질문을 바꿉니다. 사람은 사실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하니까요. 네 그때도 여동생이었냐? 그 말에 여자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한 문장을 더 던집니다. 니오는 항상 여동생이었지. 도망칠 때도, 숨어 살 때도 항상 남자의 뒤에. 그 순간 여자의 입이 아주 작게 열렸습니다.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처음 나온 목소리. 작고 마르고 오래된 먼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사팀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여자는 한참을 있다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요. 그 사람, 가짜 윤민석, 주태곤, 주방. 이제 여자는 남자를 남자친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연애가 아니라 지배였다는 뜻이니까요. 도망은 둘이 했지만 선택은 한 사람이 했다. 그녀의 고백.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치 말을 하면 목이 찢어질까봐 단어를 아껴 쓰듯. 2003년 공단에서 일하며 살았다. 그 사람을 통해 숙소와 일을 소개받았다. 어느 날 밤 집에 들어갔다가 방 안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봤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말했다. 가만히 있어. 너도 같이 잡힌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이동했고, 같이 숨었고, 같이 이름을 바꿨다고. 형사가 차갑게 끊습니다. 도망친 순간 네오르 공범이야.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는 이 알아요가 너무 소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도망치며 이미 수천 번 스스로에게 했을 문장이거든요. 나도 알아. 근데 지금 멈추면 죽어. 그런 사람의 목소리는 죄책감이 아니라 체념을 닮았습니다. 한설아 사건의 밤. 그 방에서 그녀는 뭘 했나? 형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텔 이번 보호 그 밤 네가 한 일은 뭐지? 여자는 고개를 숙였고 손가락이 서로 얽혔습니다. 저는 밖에 있었어요. 밖에. 형사가 되묻습니다. 그 사람은 설아랑 올라갔고 저는 밑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 말이 사실이라 해도 그녀는 무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더 큽니다. 그 남자는 누군가를 죽이는 순간에도 내가 할 일과 네가 할 일을 나누는 인간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분해해서 쓰는 놈. 이런 놈이 가장 위험해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처럼 움직이거든요. 형사가 묻습니다. 그럼 너는 그 방에 그날 다시 올라갔나? 여자는 한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그 사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형사가 숨을 죽입니다. 시올라는. 여자는 끝내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시선을 바닥에 받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시간, 또 시간. 도망자의 세계에서 시간은 죄를 덮는 이불입니다. 그 이불을 더 두껍게 만들려고 그는 시신을 숨기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여자는 있었다는 겁니다. 직접 죽이지 않았다고 해도 죽은 다음에 세계를 함께 만든 사람. 저는 이런 공범을 착한 피해자로 부르는 걸 싫어합니다.
물론 지배와 공포 속에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포가 죄를 지우진 않습니다. 공포는 죄의 배경일 뿐 죄의 면죄부가 아니니까요. 쓱, 그는 왜 또 죽였나? 여자가 말한 진짜 이유. 형사가 남자의 변명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는 사랑 때문에 그랬대. 너는 그 말 믿어? 여자는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엔 너무 마르고 너무 짧은 소리. 사랑 아니에요. 형사가 묻습니다. 그럼 뭐야? 여자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킬까 봐요.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는 설아를 사랑한 게 아니라 설아를 필요로 했습니다. 도망자의 정체를 숨겨줄 가면으로, 숨구멍으로. 그 가면이 흔들리면 그는 가면을 붙잡는 게 아니라 가면을 쓴 사람을 없애버립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아니요. 이건 관계가 아니라 도주 관리입니다. 7. 마지막 카드. 너희는 12년 동안 몇 번이나 이름을 갈아 끼웠지. 형사가 노트 한 권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압수물 중 하나. 여자의 가방에서 나온 작은 수첩. 그 안엔 메모가 있었어요. 이름 조합, 생년월일 조합, 주소 조합, 휴대폰 번호 조합.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가짜 인생 제조 레시피예요. 형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12년 동안 몇 번이나 다시 태어났지? 여자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세어본 적 없어요. 그 말이 더 끔찍했습니다. 죄를 숫자로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 반복했다는 뜻이니까요. 8. 그리고 남자가 던진 한마디. 걔가 먼저 날 버리려 했잖아. 그날 밤 수사팀은 남자와 여자의 진술을 교차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조사실에서 그가 무심하게 뱉은 말이 기록에 남습니다. 걔가 먼저 날 버리려 했잖아. 이 문장에는 인간의 바닥이 들어 있습니다. 버림받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소유권이 깨지는 게 싫어서 사람을 죽인다는 논리. 저는 이런 문장을 들을 때마다 확신합니다. 이건 충동이 아닙니다. 이건 인격의 구조입니다. 세상을 나 중심으로만 보는 구조. 타인의 숨을 내 숨보다 가볍게 보는 구조. 끝난 건 체포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지옥이었다. 체포로 사건이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할게요. 잡히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끝은 늘 남겨진 사람들에게서 오거든요. 1. 이름이 적히는 순간 비극은 확정이 된다. 검시 결과와 DNA 감정서가 최종으로 묶였고 수사 기록에는 드디어 피해자의 이름이 정식으로 적혔습니다. 한설아, 28세. 이름이 적히는 건 단순한 행정이 아닙니다. 그 순간 실종이 끝나고 희망이 끝나고 가족은 더 이상 기다릴 권리조차 빼앗깁니다. 아버지는 진술서에 사인을 하면서 손이 떨렸고 어머니는 서류를 읽다가 글자를 놓쳤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슬픔을 만나면요. 눈물이 아니라 기능이 멈춥니다. 숨 쉬는 건 하는데 살아있는 느낌은 사라져요. 저는 이런 순간이 제일 잔인합니다. 살인자는 도망치며 시간을 벌었고 가족은 그 시간만큼 더 오래 희망을 믿어야 했으니까요. 이스, 재구성된 마지막 밤, 사랑이라는 단어의 모욕. 수사팀은 모텔 205호에서의 마지막 밤을 CCTV, 통화 기록, 이동 동선, 주변 탐문으로 재구성합니다. 설아는 그 남자를 윤민석이라 믿었다. 남자는 설아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폭발했다. 전화 한 통이 기폭제가 됐다. 그리고 그는 관계를 해결한 게 아니라
사람을 제거했다. 피의자 주태곤 추방는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의 언어였어요. 사랑은요, 상대의 자유를 인정할 때 존재합니다. 상대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순간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욕당합니다. 3. 2003년 묻혔던 이름이 다시 떠오르다. 가장 무거운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2003년 사건의 피해자, 그때는 미제로 남았던 그 여성의 가족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12년이 넘게 가해자 이름도 모르고 정확한 진실도 모른 채 그냥 어딘가에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와서 듣는 겁니다. 그 사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정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잔인한 통보입니다. 왜냐면 그 가족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애도할 수 없었거든요. 미제 사건의 피해자는 죽음조차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을 서서히 갉아먹어요. 4. 여동생의 판결,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이다나, 강나리는 끝까지 직접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결과도 직접 살해의 물증을 명확히 못 박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지하 현재 3년 이후 함께 도주, 신분 세탁에 가담, 숙소 계약과 명예 제공, 이동 동선 공유, 최소한 은폐에는 깊게 관여, 즉 그녀는 칼을 들지 않았더라도 칼을 숨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도덕적으로 쉬운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배와 공포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요, 어떤 사정이 있어도 12년 도주는 단순한 실수나 우발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12년은 길어요. 그건 하루 이틀의 협박으로 유지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의 반복입니다. 작게든 크게든 수천 번의 계속 숨자가 쌓인 결과입니다. 피해자이면서 공범일 수 있습니다. 불쌍하면서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흑백이 아니고 범죄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5. 판결. 도망은 끝났고 이름은 남았다. 주태곤 추방은 2건의 살인 혐의, 2016년 한설아 사건, 2003년 사건로 기소됐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신분, 도용, 도피, 증거은닉 정황까지 더해졌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초반엔 우발을 주장했고 후반엔 후회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도주범의 후회는 대개 죄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도망이 끝났다는 사실에 대한 후회일 때가 많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도망은 끝났고 가면은 찢어졌고 그가 숨기려 했던 이름이 결국 세상에 남았다. 그게 공포를 조금이라도 덜어주진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피해자 가족에게는 범인이 누군지 모른 채 늙어가는 지옥은 막아줍니다. 쓱. 마지막 장면. 205호는 비어도 냄새는 남는다. 사건이 정리된 뒤 모텔은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침대도 바뀌고 벽지도 바뀌고 향도 더 독한 걸로 뿌렸겠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방이 다시 평범한 방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남아있는 건 시체가 아니라 기억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억은 그날 205호 문을 열었던 청소 직원의 손끝에도 서류에 사인하던 아버지의 떨림에도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끝내 말하지 못한 미안하다에도 남습니다. 7.
내가 남기고 싶은 말, 사랑은 증거가 아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가장 분노한 건 이거였습니다. 연인이었으니까, 남자친구니까, 사랑했으니까. 이 세 문장이 얼마나 많은 경고를 무력화시키는지. 사랑은 면허가 아닙니다. 사랑은 소유권이 아닙니다. 사랑은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 당신에게 신분증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낭만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사람을 믿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믿음은 확인 위에서만 건강해집니다. 확인 없는 믿음은 가끔 사람을 죽입니다. 여기까지가 한설아 사건, 그리고 12년 도주 끝에 드러난 두 번째 살인의 결말입니다. 수사특별팀은 다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냄새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어떤 악은 정말로 냄새부터 시작하니까요.